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야. 지금 시작해볼게.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자, 이거 보니까 마감 날짜를 넘긴 원고를 넘기는 사람이면 누굴까? 작가겠지, 그치? 이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이 직업이 작가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겨우 원고를 쓰기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같이 왠전하지? 새벽같이 글을 썼나봐.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때가 많아. 그래서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오, 웬 여자일까? 이 지금 작가는 남자야.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그지? 딱 보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 같지? 자,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군지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1인칭이지. 1인칭이고 자기 얘기를 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누군냐고 물어보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저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호기심 유발되는 거야. 호기심 유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첫 번째. 한참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쓰다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돌려드릴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화한 이유야. 뭘 돌려줄까? 전화 누군지 지금 모르고 전화한 이유고, 이게 나를 만나려는 이유고, 나를 만나려는 이유가 돌려줄 게 있다는 거지. 뜬금없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이게 돌려드릴게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래. 뭘까요? 이게 호기심 유발하겠지. 호기심 유발. 두 번째. 자, 일단 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돌려줄 게 있대. 근데 그게 20회 동안 갇혀있는 말들이래.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근데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자, 왜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아? 여자 정체 모르지. 여자의 정체 모름. 그게 엔드 자, 어떤 일로 만나자고 하는지도 모름. 돌려줄 게 있다는 거야. 어떤 일로 만나자고 하는지도 모름. 자,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를 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 왜?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아가지고 승낙을 하는 거야. 자, 도깨비에 홀린 듯 승낙을 하고요. 누구인지도 어떤 일이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나저스니 웃었기도 했다. 자, 원래 나는 오전에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홀린 것 같은 이유가,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은 이유 첫 번째가 오전에 약속을 안 잡는데 잡은 거야. 사사로운 일은 물론 개인적인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까지 했다. 그게 이제 홀린 것 같은 이유 두 번째. 홀린 것 같은 이유 두 번째가 밤을 꼬박 새웠는데 오전 약속을 잡고 가는 거야.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반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요? 거절 못하고 웃었기만 한 거야. 이게 아닌 중에 홍두깨지. 이거 속담이지. 속담.
자, 벼랑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 벼랑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아닌 중에 행복해지 이렇게 한다. 이게 뭐야? 나에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자, 나의 궁금증이고 어떤 여자지? 돌려줄 게 뭐지? 자, 그리고 이게 오전에 약속한 이유지. 아전에 홀린 듯이 약속한 이유고,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만큼 지금 궁금증이 큰 거야.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왜 궁금증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알려준 찻집에 도착했다.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직 아침 청소 중이었다. 그만큼 일찍 만난 거야.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다. 왜? 굉장히 놀랐어. 왜 그랬을까? 현아였다. 현아는 나의 첫사랑이야.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20회 전 여고생 때의 청순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20년 전과 별로 변함이 없어요. 전과 변함없는 모습이고요. 변함없는 모습. 첫 번째,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현아?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그럼 변함없는 모습이네. 20년 전까지 여전히라 했으니까 변함없는 모습. 두 번째, 자,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첫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첫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감정이 느껴짐. 자, 그 다음 가자. 넘기고. 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내 느낌은 느낌은 순식간에 그대로 돌아갔다. 우리들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변함없는 모습. 세 번째 모습. 세 번째. 자, 눈이 예전과 같이 크고 맑았대.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도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모습. 네 번째. 자, 눈빛이 축축하게 젖었는 거. 왠지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현재 현아에게 뭔가 슬픈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고, 한참 지나가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현아가 지금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요.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에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낸 뒤 다짜고짜 내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이제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돌려주려는 거. 돌려주려는 것이고 뭘까요? 호기심 유발하지.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든 뒤 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금정 만년필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현아에게 바친다라고 쓰여있고 그 아래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다. 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우리 제목이잖아 이거. 그치? 이게
20회 동안 자, 갇혀 있던 말들이 정체야. 갇혀 있던 말들의 정체이고 그 안에는 날짜와 내 이름.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가 현아에게 준 거야. 현아에게 준 시집이야. 자, 공책의 정체를 안 후의 탄식이지. 공책의 정체를 안 후의 탄식이고요. 나는 짧은 신혼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 공책이 과거 해상의 매개체야. 과거 해상의 매개체. 그의 겨울에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 시련의 기억이요. 시련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야. 되살아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시절 과거 해상 시작입니다. 과거 해상 시작이고요.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제 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생각한 거. 자,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갖다가 수험생을 공부하는 기계라고 표현했지.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자, 대학 진학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자, 고등학교 시절에 나가 쓰고 싶은 시가 싶었던 시가 어떤 시라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나는 기고만장했다. 자, 아주 우쭐했어요. 우쭐해가지고 하여 뽐내는 기세로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학생들 모두 좀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리하며 이 책 저 책을 낭독하다가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탈속한 듯한 주절그림과 선생들의 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져들었다. 낭독하다가 닥친 대로 마구 읽는다는 거야. 닥치는 대로 마구 있다가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야. 철학자들의 이게 탈속적인 주절 그림과 상상적인 기행담, 기이한 행동에 푹 빠져가 있었는데 그랬으니 자 문학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 진학보다 문학에 더 관심이 많으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당연히 내가 당연히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까지 보냈으니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돼야 알았지? 이거 자 이게 이제 이게 아버지 바람이지.
아버지의 그런 바람, 어떤 바람? 좋은 대학 가서 줄 잘하는 거. 그치?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거 거들떠 보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들으실까? 밥벌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인데 자기는 뭐야? 시를 쓰는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쳤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자문처럼, 자문은 훈계하는 말처럼 자면적인 냄새가 그를 사게 묻어나는 시쓰기에 몰두했다. 아궁이 속에서 시뻘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시뻘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은 나무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야. 나무를 의인화해서 그 문제 몇 줌으로 남은 너의 목숨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바람 소리 길게 듣지 말라. 이러면서 아주 거창해 보이지, 그지?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자화자찬이지, 그지? 자, 나무여 바람 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 허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썩 갈겼다.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았었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명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자, 성인들보다 시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요. 성인들보다 시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자, 성인들보다도 이 시를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의 눈먼 이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줘야 하는 걸로 알았다. 그래서 세속의 탁한 삶,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거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이제 현아를 만나기 전에 나가 생각했던 시의 본질이야.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자,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둘이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는 아니야.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는 아니고 겉으로는 이제 가까운 그런 사이야.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렸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금종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똑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현아의 외양 묘사를 하면서 첫눈에 뿅 간 거지. 묘사를 하면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현아가 굉장히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아이였다는 걸 얘기하고요.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그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첫눈에 반한 거야. 첫눈에 반함.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자, 이거 지금도 딱 만났을 때 악수를 청했잖아, 그지? 그 20년 전과 지금이 딱 겹쳐지는 거지. 전과 자, 현재가 겹쳐지는 장면. 현재가 겹쳐지는 장면이고, 오빠 시 쓴다면서요.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지금도 그랬잖아, 그지?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발 득곳에 있는 바닥까지
발 딛고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되겠다. 못하겠다 그지?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고 급기야는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가지고 현아에게 자 반한 내 마음을 자 이거 표현법 뭐야? 점점 온몸 바닥 지구 온 세상 점점 커지지 그지? 이런 무슨 법? 점성법이지. 점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점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굳이 시 쓴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그걸 눈치채고 그 다음에 현아한테 얘기한 같다는 거야.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자, 남몰래 시 쓰는 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가지고 시를 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서 부끄러운 거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서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움.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어떤 시를 써보라는 거야? 감동을 주는 시. 감동을 주는 시를 써보라는 거지. 뭐 어떤 시, 위로가 되는 시, 사람에게 위로를 되는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시 쓰지 말고 위로가 되는 시를 쓰라는 거야.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는 다른 사람을 일깨워주는 시를 써야 된다는 생각했거든. 근데 감동을 주는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 뒤 나는 그다지 볼 일이 없으면서 틈만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안의 집에 들렸다. 스스럼 없고 삭삭한 소년인 현안은 친구가 없어도 나를 그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그래서 자, 왜 틈만 나면 가? 현아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 자, 스스럼 없고 삭삭하다는 것은 현아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지, 그지? 직접 제시해주고 있고, 자,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이게 스스럼 없고 삭삭한 성격이잖아.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 뒤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불라치며 말치 크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자 이게 현아를 만나기 전에 시의 소재지. 전 시의 소재.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눈앞에 현아. 지금 나의 주된 관심사.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에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다.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질투도 하게 되지, 그지? 질투를 하게 되고요.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니 그동안 끼적거리는 시는 어떤 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나오는 시고요. 다른 시는요. 구체적인 대상을 들고 절절하게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을 쓴 시야. 자, 이런 시를 쓰게 된 거야. 그래서 현아에 대한 이게 초상의 감정이지. 감정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다. 시로 표현함.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을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가겠다. 어느 순간이 지나다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그래서 이게 뭐야?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지. 제목 한 권뿐인 시집이 되었고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성적인 연애시로 고독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 명시였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봐도 그럴싸했다. 훌륭했다는 소리지. 이런 거 있잖아.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찍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되게 유치찬란한데 진짜 구구절절이 좋았나봐. 자,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소녀가 누구야? 현아지, 그치? 현아고요.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는 거야.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는 거야.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고 공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의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 넣었다. 정성껏 시집을 꾸미는 거야.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런 뒤 현아에게 주기 위해 자취방을 나섰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는 듯이 소남스럽게 눈이 내렸대요. 그럼 이거 지금 뭐야? 눈이 내린 게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눈이 내린 거야 하면서 감정이입 하는 거지, 그지?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곁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시집에 대한 애정이 눈 맞으면 안 되지. 지금 얼마나 귀한 건데. 시집에 대한 애정을 들여다 보이고요. 현안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이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아. 그럼 그만큼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야. 뺨에 와 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 왜? 너무 설레고 기대였기 때문에. 현안의 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4개야.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다. 와. 자, 이걸 자기 친구와 현아의 발자국으로 오해를 하는 거야.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 어떤 느낌? 질투의 느낌. 질투시 들었다. 혹시 둘이서 눈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을 해댔다.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두 사람이 마당에 있으면 어떻게 불안하지. 불안감이고.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 어떤 거야? 내적 갈등을 하는 거지. 내적 갈등을 하는 거고요.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안의 집 앞에 이어졌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차마 밑 섭도리에서 눈을 틀고 있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 이게 여자 발자국의 주인공이지. 여자 발자국의 주인이고 어머니였어. 친구의 어머니. 나는 가슴을 쓸어내었다. 이때에는 왜? 어떤 느낌? 안도감이지. 왜?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 불안은 가시고 앞에 불안했잖아. 그지? 현아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다. 친구가 아주머니를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셔서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로 오시느라.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했다.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자, 현아가 아니라서 더 기분이 좋아서 그렇겠지. 현아가 아니라서 자, 기쁜 마음을 인사로 표현한 거야. 기쁜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인사로 표현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어떤 웃음? 안도와 기쁨의 웃음. 얼굴이 화끈거렸다. 뭐에? 질투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 같네. 인사성 밝은 것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는 대학 같은 거 안중에 없어서였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틀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훑어보았다.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터였다. 나는 나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던 저러던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왜 분위기 좋은 날이야? 시집을 전해주려고 하는 날, 시집을 전해주는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왜? 이렇게 볼까요? 친구도요. 현아를 좋아하는 거야. 친구도 자, 현아를 좋아하고 있어서 현아를 좋아해서 지금 상호감에 그런 거야. 자,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서둘러 나온 이유지. 어색해가지고 친구한테 속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눈길을 뒤집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독특해 덮여 있었다.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다. 왜 웃음이 픽픽 새어나와요? 자기가 오해했잖아. 그치? 요거 때문에.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발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실없는 웃음. 자, 오해한 것에 대한 황당함에 이제 웃고 있는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났다. 현아 어디 갔다 와? 이러면서 현아 쉼표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돼. 현아 어디 갔다 와? 이렇게 그치? 쉼표를 활용하여
당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자,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려요. 당황스러운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당황스러운 심정을 행동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자, 굉장히 스스럼없고 앞에 있잖아. 자, 스스럼없고 스스럼 미음자 스스럼없고 삭삭한 성격이 어떻게 됐어? 자, 간접 제시되어 있지.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쥐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 이유가, 자, 고개를 저은 이유 첫 번째 빨리 현아가 내 시집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유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래서 자, 현아는 지금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지. 장갑을 끼고 있고, 나는 맨손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맨손일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면서, 자, 현아는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거야. 현아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고, 나는 움츠러들잖아, 그지? 맨손은 나고, 자,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얘가 가난한 자취생임을 알 수 있어. 가난한 자취생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었어. 바쁜 일 없잖아, 그지? 그만 가야 돼.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바쁜 일 없어, 그지? 거짓이기 때문에 처음에 현아 봤을 때 당황해서 더듬거린 것처럼 더듬거려요.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 읽어보라는 말도 하면 될 텐데 끝내 하지 못했다. 지금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어? 읽어봐 이랬는데 그 말을 못했어. 그래서 현아는요,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야. 현아가 그러면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친구가 전해줬다, 안 전해줬다? 안 전해준 거야.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유.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쩐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나는 마구 눈속을 띄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이거는 현아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야. 현아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오는 거야.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자, 왜? 지금 현아가 시를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자,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그러면 자, 현아의 반응을 전해 듣지도 못했어요. 현아의 반응을 전해 듣지 못했어.
다 고향에 내려간 거야. 몇 번씩이나 현안의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안을 만나기를 바랬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고 친구는 그 현안의 집에 하숙도 안 하고 있어요. 현아에게서 아무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었다. 자, 시련의 상처 때문에 이제 시련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시의 소재는 현아였지, 그지? 시의 소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안의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는지 모른다. 자, 중략 부분. 현안을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은 나를 지치게 한다. 자, 수동적인 삶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창의성이 없는 시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고 시간대로만 하니까 창의성이 없는 삶을 산 거야. 나는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 돌아본 후에 다시 글을 쓰면서 글로서 자신이 위안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문학이 나에게 주는 효용은 문학을 할 때 내가 위안을 받고 힘이 나는 거야. 이후 소설가가 된 나는 지난 세월 속에서 어떤 거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 속에 자신을 잊고 새로 태어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던 새로 태어났는데 작가로서의 삶이지. 있었던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자,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현아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과거 회상했지, 그지? 과거 회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나왔다가 과거 나왔다가 현재 나왔다가 이거 현재 나왔다가 과거였다가 다시 현재 들어오지, 그지? 이런 구성은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러지. 순행적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 역순행적은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앉아서 차 한잔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차를 주문하라고. 그지?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 내 앞에서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자, 나의 기억 속에는요. 기억 속 현아는 항상 여고생의 모습이야. 항상 여고생의 모습이고요. 눈앞에 현아가 40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나이가 이제 40다 돼가나 봐. 자,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편마다, 작품 한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날 것으로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이게 이제 제해할 때 처음에 봐 눈빛이 젖어 있던 축축한 느낌 들었었잖아, 그지? 제해했을 때 내 받은 느낌인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그지?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술을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냥 미워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많이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신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의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어른거렸다. 이게 마지막으로 현아를 본 모습이잖아.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던 거야. 만났던 장면이 떠오름.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놀라. 연민. 남편이 누군지 몰라? 누굴 것 같아? 눈치챘지 니네들. 자, 그 친구겠지 그지? 안타까움 그리고 당황스러움. 근데 아직 나는 남편이 현아 남편이 누군지 몰라. 자, 넘길게.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유품은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이야.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이고요.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자, 남편은 친구였단 거야. 친구였음.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 뭐라고? 남편이 죽고 나서다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의 남편. 아,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인지한 거야. 그래서 친구가 그 물끄러미 시집을 봤지, 그지? 내가 보고 싶지, 그지? 시집을 물끄러미 바라본 이유. 물끄러미 바라본 이유.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재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었어. 그때 알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그럼 어떻게? 그때도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 이거지, 그지? 자, 그때도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어. 시집 속에 말들이 20회 동안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자, 말들이 20회 동안 갇혀있다는 것은, 자, 20회 동안 갇혀있다는 것은 시집 속에 시들이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다는 거야.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2번씩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자, 고등학교 시절의 감정이, 그 첫사랑의 고등학교 시절의 감정이 떠올라서 그런가. 감정이 떠올라 긴장해서 마른 침이 넘어가는 거야. 아, 그런데 나는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야. 그래서 자, 시집의 주인은 오로지 현아라고. 시집의 주인이 오로지 현아이기 때문에 네, 돌려받지 않습니다. 돌려받지 않음.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시를 쓴 나도 주인이 아니야. 그럼 이만 넘기자. 이제 2줄 남았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밝히 비는 것만 같았다. 자, 나의 첫사랑의 추억이 아련하게 느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리가 밟히다. 이거 뭐야? 소리는 청각이지, 공감각이지, 그지? 청각을 밟히는 거, 눈을 보면 확인하는 거지. 청각의 시각화로, 자, 첫사랑의 추억이 아련하게 느껴지는 걸 표현하고 끝을 냈습니다. 아름다운 첫사랑의 얘기지, 그지? 자, 그리고 뒤에 정리하자. 발레가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와서 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소설은 다 성장소설이라고 해. 성장소설이고, 자, 성격은 과거를 돌아보지, 그러니까 회고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돌아본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도 다른 말, 성찰적, 자기를 되돌아보는 모습, 성찰적. 주제는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적 성장. 자, 시간이 흐르면 어떻대? 처음에 현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고등학교 때 얘기가 나오고, 다시 현재 돌아오지. 이런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랬지.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고, 특징은 성장기에 겪는 첫사랑의 성장의 통과이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통과 의례를 다룬 성장 소설이다. 자, 나와 현아, 나는 마감 날짜를 어긴 연고가 있어 밤을 새워 글을 씁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이런 시간에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고 서무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현아는 나에게 전화를 건 여자지, 그지? 20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을 하고 있고, 여고생 때의 청순하던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희고 맑은 손이 그대로다. 크고 맑은 눈도 그대로고, 초롱초롱한 눈빛도 그대로였어. 자, 그래, 현아는 나가 2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자, 현아가 나에게 돌려주려 한 물건이 노란 봉투 속 공책이지. 그 공책 속에는 뭐가 있어? 이 세상에 단 한 건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라는 문장과 함께 나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지, 그지? 나가 20년 전에 현아에게 주기 위해 시를 써서 만든 시집이지, 이게. 시집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자. 자, 현아를 만나기 전에는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를 썼으면, 근데 현아를 만난 후에 구체적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를 썼어. 그래서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을 현아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현아에게서 느끼는 연애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지, 그지? 그래서 뭐 어떤 게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약간 지럽지 않니?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오글거려. 자, 나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나는 현아에게 전해달라는 시집을 누구에게 맡기니? 친구에게 맡겼는데, 친구는 시집을 현아에게 전하니 안 전하니? 안 전하지. 나는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나는 현아가 시집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현아도 시집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자, 나는 현아에게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하다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됩니다.
자, 5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시집의 내용이 뭐야? 현아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적혀 있었지. 친구도 어떻게 현아를 향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현아를 좋아하던 친구는 나의 마음이 담긴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줄 수가 없었어. 자, 그리고 자, 나가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이유,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시들이고 현아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없는 시들이야. 그냥 현아를 위해 쓴 시집이므로 그 주인은 나가 아니라 현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아임.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시집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집의 의미는요. 고등학교 학생 시절 나가 현아를 생각하며 쓴 시를 엮어 만든 책. 현아 외에는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로 이루어진 책이고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시들이 들어있는 책이야.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맑고 순수한 첫사랑, 맑고 순수한 첫사랑이라는 의미가 단 하나밖에 없는 시집의 의미이다. 자, 여기까지고 뒤에 문제가 몇 문제냐면 좀 되지 36문제다. 풀어보자. 수고했어.